그러면 지금부터 그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온다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바로 부채 한도 상향. 그럼 추가적으로 부채에 어떻게 의존합니까?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감세 조치니까 법인세 세입이 줄어요. 그러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유동성인 거죠. 세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SLR입니다. 네 번째는 역시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역시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의 적극적이죠. 유동성 공급 장치의 수단으로서 동원을 하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근데 만약에 연준이 국채 매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국채 발행량은 많아지고, 그럼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치솟는 또다시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마치 외줄타기 하듯이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면서 국채 발행은 해야 되는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 위험한 유동성 공급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정작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확장 재정을 펼치겠지만 그게 오히려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노력을 막는,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주가만 계속 오른다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유동성 공급 장치는 되지만 위험한 유동성 공급 장치다. 이게 왜 위험하냐? 왜 위험한 것이냐? 첫 번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려하는 것 중에 그만큼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장밋빛만 있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5%만큼이나 까다롭게 심사해서 이 정도만큼은 이 SLR을 지켜줘 하다가 이것을 완화해 주는 의미는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 더 많이 해도 돼, 국채 매입 더 많이 해도 돼 라는 의도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은 SLR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더 많이 대출해 주고 더 많이 국채 매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융규제 완화고, 금융규제 완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하는 장치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쭉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위험한 유동성이다.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위험한 일을 야기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위험한 유동성이 온다라는 대주제를 여러분께 좀 꼽아봤습니다. 제가 왜 위험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좋은 건데, 근데 왜 위험한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팬데믹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대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집중했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유동성 장세, 경기는 그토록 안 좋았지만, 그죠?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실물 경제는 극단적으로 어려웠는데,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과 같은 이런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추경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초점을 두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소위 완화의 시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완화의 시대였다. 그래서 완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완화의 시대에 나타난 시장의 특징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그 특징은 바로 유동성 장세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근데 반대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특히 러우 전쟁이 터졌죠. 22년 초에.
러우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급, 천연가스 수급이 원활히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리고 이미 풀렸던 그 유동성의 영향으로 수요는 충분하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극단적인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이때는 물가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었습니다. 22년 6월 물가가 7월에 발표될 때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9.1% CPI 물가를 받아들면서 시장은 완전히 긴장했었죠. 이때는 그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때까지는 경기 부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22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유동성을 수축시키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도입하는 긴축의 시대였던 거예요. 긴축의 시대답게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역유동성 장세였죠. 역유동성 장세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발표돼요. 물가가 여전히 또 높네? 안 잡히네? 그러면 그게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겠죠. 물가가 더 올랐네? 금리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제로 금리에서 3.5, 4.5, 5.5까지 금리 더 올리는 거 아니야? 혹은 물가가 발표될 때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물가가 발표될 때마다 물가가 잡히네? 금리 인하 하겠네?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은 물가 금리 시장으로 정의가 다 내려진다 라는 말씀을 제가 채널을 통해서 정말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 금리 시장. 예를 들면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고용지표가 좋아요. 고용지표가 좋다는 얘기는 아직도 금리를 5.5%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까딱없네 라는 뜻이니까 그럼 물가 안 잡히겠네. 고용이 너무 좋아요. 고용이 좋으니까 물가는 안 잡히겠네. 금리 인하 없겠네.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영해요. 고용이 좋은데 시장은 별로 안 좋아해요. 바로 그런 현상인 거죠. Bad is good, good is bad. 고용이 안 좋아지면 물가는 좀 잡히겠네. 금리 인하 하겠네. 안 좋은 게 오히려 좋은 거죠. 시장에서는.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2022년부터 24년의 시대를 정의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은 어떤 해냐? 2025년 이후에 지금 상반기를 지난 하반기까지의 경제를 살펴본다면 이때는 온통 트럼프 2.0 시대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는 시종일관 무엇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가? 바로 관세예요, 관세.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고조되느냐,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완화되느냐.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 보시면 관세율이 2월 들어서, 3월 들어서, 4월 들어서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특히 4월 9일 발효된 관세율은 145%였습니다. 대중 관세율이. 그러니까 이 4월 3일 날 발표했었던 상호관세 발표 기념일, 이 판넬 들고 기억하시죠? 그때로부터 4월 9일까지가 관세 전쟁의 공포감이 가장 고조되는, 격화되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국면이었으니까 이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4월 3일에서 9일 사이에 가장 극단적으로 고조됐었던 구간이고, 역시 관세율이 높아지는,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극단적으로 첫 번째 자료 보신 것처럼 관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동안 주가는 오히려 내려오고요. 관세율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구간 동안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모든 것이, 그 시장은 결국 관세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이번에 6월 CPI 물가가 발표될 때, 7월 중순에 발표된 6월 CPI 물가가 발표될 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었죠.
CPI 물가가 전월보다 상승했어요. 기대치보다도 상승했어요. 근원 물가도 전월보다 상승했어요. 그럼 CPI 물가가 상승하면, 이게 상승하면 금리 인하 7월에 없겠네. 망연자실해지죠. 9월 금리 인하도 없는 거 아니야? 망연자실해져야 돼요. 그런데 CPI 물가가 상승하니 기승전 뭐라고요? 관세라고요. 기승전 관세 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공식이에요. 공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반등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을 펼쳐나가기 어렵겠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이든 정부가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배경은 전쟁을 못 막았던 것도 있고, 전쟁을 어쩌면 일으켰다라고 볼 수도 있죠. 책임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미국이 러우 전쟁을 그냥 일으킨 거고, 어찌 보면. 혹은 러우 전쟁을 끝내지 못한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든 정부는 그것에 대한 부메랑으로 초인플레이션을 맞이했고, 그 초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에 초고금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바이든 행정부 때예요. 긴축의 시대예요. 너무나 높은 고물가와 너무나 높은 금리에 대부분의 서민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실질 소득이 감소했었다, 이렇게 평가할게요. 실질 소득이 감소했었던 거예요. 3년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한 나라에서 그 정권이 유지되긴 쉽지가 않다.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를 24년에도 무게를 두었고 전망을 그렇게 해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라고 25년 경제전망서에도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물가 안정이고,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또 금리 인하인 거예요. 왜? 표를 의식해서라도. 중간선거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물가 안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금리 안정을 만들어야 돼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관세 전쟁이 결국 물가를 급등시킬 우려가 발견됐다. 6월 CPI 물가를 확인하면서 관세로 인해서 CPI가 반등하네 라는 것을 확인하면 이 관세 전쟁을 격화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선으로도 보아도, 여기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25년 상반기까지는 관세 전쟁이라는 것을 압박 카드로서 가져가고,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도록, 야, 나 관세 때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 한국, 우리 미국 농산물 좀 사줘. 소고기 좀 사줘. 왜 원령 제한을 아직도 하고 있어? 일본, 너네 쌀 부족하다며? 우리 쌀 좀 사줘. 너네, 내가 디펜스 엄브렐러, 내가 주한미군을 통해서 너네 나라를 국방력을 보강해주고 있잖아. 방위비 분담금 더 내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냥 요청하지 않고, 내가 관세를 때리기로 했는데 이런 거 들어주면은 관세 면제해줄게, 이런 식으로 관세 전쟁을 끌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25년 상반기보다는 완화되는 경로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은 으름장이지 실제 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에요. 너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실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으름장인 것 뿐이에요.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용도로 썼었고, 근데 정말 이 관세라는 것을 도입하면 자국의 물가를 자극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게 되는 꼴이 되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을 오히려 격화시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에는 기존 20년, 21년, 또 22, 24년 동안의 흐름하고 또 전혀 달리 관세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 된다. 근데 관세라는 것도, 특히 관세에 따른 공포감, 그 공포감도 오히려 5년 상반기가 가장 공포감이 극단적으로 치솟았었던 국면이지, 25년 하반기는 관세에 따른 공포감이 더 올라가진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2년 초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근데 22년 초에 얼마나 러우 전쟁에 대한 공포감으로 우리는 휩싸였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전쟁이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 러우 전쟁이 반영되어 있나요? 국제 유가에 러우 전쟁이 반영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어떤 현상을 이벤트라고 표현해 보면, 좋은 이벤트가 아니지만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는 초반부에 공포감을 주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그 이벤트가 장기화되고 지속될 때는 또 다른 소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반영되어 버린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25년 하반기는 관세 전쟁마저 완화되는 국면하에 있다. 그럼 이렇게 시대를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국면에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2020년, 21년처럼 그냥 유동성 장세가 아닌 왜 25년 하반기는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고 하는지, 그걸 지금부터 한번 분석적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온다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번은요, 바로 부채 한도 상향, 한도를 상향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OBBBA라는 감세안이 통과된 것. 두 번째, 미국은 결국 부채 한도를 상향했다는 얘기는 기존 부채 한도가 예를 들어서 40조 달러였단 말이에요. 40조 달러 이내에서 나라 살림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채 한도를 35조 달러에서 40조로 상향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부채 의존해도 된다라는 얘기니까 대략 35조 달러가 아닌 40조 달러, 약 5조 달러만큼의 추가적인 부채에 의존한다. 그럼 추가적으로 부채에 어떻게 의존합니까?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감세 조치니까 법인세 세입이 줄어요. 세입이 주니까 세입이 주는 만큼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돼요. 그러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유동성인 거죠. 만약에 국채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위험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국채 발행량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면 국채 시장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이 상황 하에서 국채 발행량이 25년 하반기, 특히 8월 정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발행된다 하더라도 국채 시장에서 매입 의지가 약화된다면 이건 유동성 공급이긴 하지만 위험한 유동성이 되겠다. 일단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국채를 발행하긴 하는데 국채를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물론 크립토 위크 기간 동안 이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키고 또 그 밖에 CBDC를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합리적인, 명확하게 클래리티 액트라고 해서 더 명확하게 시장을 구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3대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단 크립토 위크 동안에는 상원 의원의 13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입법이 지금 일단락 철회됐습니다. 현재는. 근데 앞으로 보시면 그 다음 행보가 무엇이냐, 공화당 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등 크립토 커런시를 더 확대하기 위한 이 3대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의 공화당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이유, 스테이블 코인의 적극적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국채 발행하는 많은 국채 발행 중에 단기 국채가 있고 중기 국채가 있고 또 장기 국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단기 국채만큼은 스테이블 코인이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채 발행을 연준이 매입해도 쿼너테이티브 이스, 양적 완화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활성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해주는 장치를 더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나름 유동성 공급 장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한지는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SLR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이따 말씀드리더라도 이 SLR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집중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금융규제 완화예요. 금융규제 완화는 가장 비슷한 것이 지급준비율 조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이만큼 보유하고 있어, 확보하고 있어. 근데 지급준비율을 낮춰요. 지급준비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동성을 공급해도 돼. 예를 들어 은행이 수취한 저축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 중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은 가지고 있고 70만 원만 대출 사업해 라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지급준비율 규정을 완화시킨다면 100만 원 입금 저축받으면 그중에 70만 원만 대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80만 원, 90만 원 대출 비즈니스 해요. 그럼 이게 유동성 공급 장치는 되죠.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지급준비율의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는 유동성 공급은 되지만 은행의 건전성은 어때요? 흔들릴 수 있죠. 은행의 건전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축한 저축자들이 나 돈 돌려줘 했을 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금융 쇼크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뱅크런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충분히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라. 그게 지급준비율 제도인데 그 지급준비율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융 불안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이 관점도 SLR의 구체적인 개념과 그 작동 원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위험한 유동성 공급이다. 네 번째는 역시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물론 기준금리 인하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갖고 계십니다만 25년 상반기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었잖아요. 근데 25년 하반기는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유동성입니다. 이런 유동성 공급 장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재밌게도 한국과도 좀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합니까? 추경, 1차 추경, 2차 추경 더하기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사합니다. 그럼 이거 유동성 공급이에요. 그럼 이 유동성 공급도 위험한 유동성 공급이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 부양적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빚을 지는 거예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시장이 흔들릴 수 있죠.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역시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에 적극적이죠. 입법 절차 있죠. 역시 이것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유동성 공급 장치의 수단으로서 동원을 하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세 번째, 우리는 SLR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상법 개정이 있었고, 역사적인 상법 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 상법 개정을 고민하죠. 지금 온전히 처음에 상정했던 상법 개정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첫 번째 집중투표제라든가 그리고 감사자의 분리선출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그 추가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준금리,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유동성 공급 장치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하반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툴의 유동성 공급 장치를 미국도 또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또 한국도 유동성 공급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국면이다. 그런데 유동성 공급 장치는 분명히 됩니다. 왜 유동성 공급 장치가 되는지 말씀 하나하나 드리겠고, 그 유동성 공급 장치가 그런데 동시에 왜 위험한지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 한도 상향. 이 부채 한도를 상향한다는 얘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채 한도가 35조 달러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미국은 35조가 아니라 40조 달러까지 부채 한도를 가질 수 있어. 그럼 부채를 의존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운영하기 위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부채 한도 상향과 동시에 OBBBA라는 감세한을 도입했는데, 이 감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절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세입이 줄겠죠. 법인세 세입이 줄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린다면, 물론 트럼프의 생각은, 미 행정부의 생각은 초반부에 감세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절감해주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경영하는 게 유리해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미국은 더 저렴한 법인세율을 적용해 주네. 이참에 한국에서 제조하기 좀 불리했고 관세 장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은 또 미국에 있고 하니까 미국에 공장을 옮길까 고민하는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마저 적용해 주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조하기 유리하게 만들어 주죠. 이렇게 감세를 도입하면 그만큼 미국 내에서 기업들의 활동이 더 적극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경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많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노동 활동하게 되면 소득세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세 조치는 개별 경제 주체당 세율을 낮춰주는 개념이 되겠지만, 그 개별 주체당 세율을 낮춰주더라도 그 개별 주체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취업자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업한 사람들이 소득을 요구하니까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세입이 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이 늘은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J커브라고 하죠. 커브를 보면 J커브가 이렇게 생겼죠. 당장은 세입이 줄지만 드라마틱하게 세입이 늘어날 수 있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세 법안을 도입한 거예요. 그러나 정리를 해본다면 적어도 단기간 안에는,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는 세입이 줄겠죠. 세입은 줄고 부채 한도 상향은 증액했으니, 그러면 25년 8월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이 국채 발행에 적극적이겠구나. 국채 발행을 늘리겠구나.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겠구나. 자, 근데 여기서 그동안에 미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통상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줘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유동성 공급 장치예요. 물론 연준이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다 매입해 줄지는 물론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본다면, 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SLR 규제를 완화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파월도 주요 연준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미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했을 때 연준이 그래도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강요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해왔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금리 인하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림자 연준은행. 그림자 연은 총재라는 기법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의 임기는 1년 정도 남았는데 근데 벌써부터 차기 연준 의장이 누구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고 그럼 차기 연준 의장을 선임할 것처럼 확정할 것처럼 혹은 실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영입을 한다든가 한다면 파월의 입장이 난처해지죠. 파월의 의사결정에 무게가 안 실리겠죠. 나머지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는 연준 의원들이 파월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겠죠. 파월의 레임덕이 빨리 찾아올 수 있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결국 미 재무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연준이 국채 매입을 해줘라는 압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연준이 국채 매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국채 발행량은 많아지고 그럼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치솟는 또다시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국채 발행은 상수입니다. 그죠?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와 연준의 국채 매입 여부는 변수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지금 마치 외줄타기 하듯이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면서 국채 발행은 해야 되는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유동성 공급인 거예요. 유동성 공급은 하겠지만 두 번째, 이게 왜 위험하냐? 자, 한국 정부랑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도 추경을 편성하겠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세입이 많아서 확장 재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지난 3년 동안 세입이 세출보다 적었어요. 계속 적자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운용 자체가 지금 적자 재정 편성이었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탄탄해서 확장 재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탄탄하진 않지만 재정이 조금 더 불안해지더라도 재정 건전성이 조금 약화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확장 재정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정을 던지겠다 이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거예요.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공급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재정은 약화되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은 약화되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다가 그동안에는 쫄쫄 굶고 있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5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번 달은 500만 원을 마음껏 쓸 수 있게 생겼어요. 한번 사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지금은 경기라는 측면에서는 좋아지죠. 지난달에는 내가 사고 싶었던 걸 못 샀는데 이번 달엔 살 수 있는 걸 사게 됐죠. 그러나 나의 금융 건전성은 어떻게 됐어요? 부채 의존도가 높아졌으니까 더 약화된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 편성과 확장 재정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겠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가지고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왜 위험한 부분이 있느냐? 여기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동성 장세는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 진작을 하려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기본적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시장에서, 그러면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데 증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커요. 근데 그 채권 시장에서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면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들이 정작 나 신사업 해볼래요.
또 신상품만 출시할 거예요. 또 나 이런 새로운 M&A를 추구하려 해요. 하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금을 마련할 때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정작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왜냐하면 국채 발행량이 많고 당연히 채권 시장에서 국채의 매력도가 훨씬 높은데 근데 그 국채 가격마저 떨어지니까 기업들은 정작 더 싸게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죠. 정작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확장 재정을 펼치겠지만 그게 오히려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게 오히려 경기 부양적으로 작동되기보다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노력을 막는 이런 효과를 뭐라고 합니까? 구축 효과라고 하죠.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려는 의도 저도 이해 갑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무리하게 국채를 발행하고 우리도 재정 건전성이 이미 약화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추경을 많이 편성하고 확장 재정을 편성하려는 과정에서는 정작 기업의 경영 활동을 수축하게 만든다. 이게 구축 효과입니다. 위험한 거죠. 그러면 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결과적으로는 막는 역할이 일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유동성의 힘으로 모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만 유입되게 해서 3,200, 3,500, 4,000 간다 해도 우리 실물 경제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주가만 계속 오른다면 그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승리 혹은 뭐 기존 정부의 승리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혹은 정치적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디 우리나라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꾸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하고 확장 재정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추경이 소비 쿠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계층을 소득 구분을 해본다면 상위 10분위 뭐 예를 들어서 1분위부터 하위 10분위까지 쭉 나열한다면 1분위, 2분위 저소득 계층이 있고요. 뭐 9분위, 10분위 고소득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소득 계층에게 15만 원 소비 쿠폰이 전해지면 그것 때문에 소비할까요? 예를 들어서 월 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소득을 영위하는 가구가 15만 원이 없어서 소비를 안 했던 걸까요? 15만 원이 있으니까 더 소비할까요? 15만 원 때문에 소비를 못했었던 것들이 소비로 이어질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5천만 국민에게 각각이 15만 원씩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만큼 5천만 곱하기 15만 원의 효과가 있을까? 아니거든요. 이것을 초과저축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코로나19 때도 기본소득 개념으로 재정을 지출을 했는데 그게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은 있죠. 일부. 1분위, 2분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 쿠폰을 받아서 소비를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취약계층, 저소득층, 비취업자들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비중일까를 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계층은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은 어떻게 될까요? 초과저축이 늘어요. 그 초과저축이 느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 자산가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은 좋으나
경기부양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기대될 수 있으나 주가 상승도 일부 기대될 수 있으나 그게 지속적일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위험한 유동성이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혹여나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제 의견을 드리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주장하는 그 논리가 있다면 그 논리에 한계가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그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른 정치적 입장에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떤 특정 정당, 어떤 정치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한국의 이런 정책이 과연 맞게 가고 있는가, 실패하지 않는 일인가, 한번 쓰러지고 다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유동성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비 쿠폰과 초과 저축 간의 관계를 좀 오해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본 강의의 목적은 유동성 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면이고 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경기 진작 효과는 분명히 기대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부작용, 구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본 강의의 골자였기 때문에 소비 쿠폰과 초과 저축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자는 이겁니다. 소비 쿠폰이 100% 소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쿠폰이 쓰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소비 쿠폰이 100% 쓰여진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 전체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소득 분위별로 저소득층 1분위와 고소득층 10분위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분위 저소득층은 적자 가구예요. 그러니까 소득보다 소비 지출액이 더 많아요. 부족한 부분을 부채로 메우는 거죠. 절대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득액이 부족한 계층, 이런 취약계층에게는 소비 쿠폰이 주어졌을 때 100% 소비로 연결될 수 있고 그게 또 자영업 경기 부양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분위 가구를 예를 들어 보면 가구 월 소득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에요. 가구 월 소득이 1,500만 원인데 소비 지출액은 한 600만 원 하고 있어요. 이미 저축액이 뭐 예를 들면은 뭐 7, 800만 원 정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5분위, 10분위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러면 소비 쿠폰이 15만 원 주어졌을 때 혹은 45만 원 4인 가구, 5인 가구라고 하면은 15만 원씩 다 5를 곱해야겠죠. 그렇게 소비 쿠폰이 다 주어졌을 경우라고 했을 때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럼 소득을 증가시키는 만큼 전액이 다 소비로 이어질까? 그러니까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할 뿐이고 기존 소득은 추가로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액이 증가한 만큼 소비도 그대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식사를 3끼 하던 사람이 4끼 하겠는가? 더 많이 소비하겠는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는 소비 쿠폰이 주어지더라도 기존의 소득을 대체해서 소비를 할 뿐 소비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가 100%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초과 저축이 발생한다. 특히 팬데믹 경제 위기 때나 2020년, 21년, 22년 그 당시에도 미국도 한국도 이런 재정을 투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초과 저축이 발생했거든요. 그 해당 그 긴급 재난지원금 성격의 재정이
100% 소비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그게 소비를 더 증가시키는 효과가 100% 이루어지진 않는다.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100% 일어나지 않는다. 100% 일어나지 않으니까 초과 저축이 발생하죠. 평상시 같으면 이만큼 저축했을 것을 이 소비 쿠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 그게 초과 저축의 개념이거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추가 설명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이 소비 쿠폰이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전달하기 위해서 별도의 영상을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익남 시그니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이 뭐 다다음 주 정도에 공개가 되니까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 장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이유는 여러분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갈게요. 세 번째 자료죠. 자료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자가 있죠. 그럼 그 발행업자는 코인을 발행하는 대신 현금을 수취해요. 그럼 현금을 수취하는 만큼 그 현금을 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일부를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그 단기 국채, 중기 국채, 장기 국채 중에 T빌이라고 하죠. Treasury Bills. 이 단기 국채만큼은 적극적으로 매입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상품권을 소비자들이 이번에 뭐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샀어요. 그럼 지금 당장 현금이 수취될 일이 없는데 상품권만 구매했지 물건을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고 해볼게요. 이마트 입장에서 신세계 상품권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수취됐어요. 지금 물건 사갔어요? 아니죠. 상품권을 먼저 주고 현금을 미리 받는 구조예요. 그만큼 이 현금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현금이 그냥 그 소비자의 금고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현금이 융통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죠. 먼저 융통될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그 받은 현금이 쌓이면 뭐가 돼요? 그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줘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한 코인 구매자는 현금을 제공하고 1대1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1코인은 무조건 1달러인 거예요. 1코인은 2달러가 아니에요. 1코인은 0.5달러가 아니에요. 1코인은 무조건 1달러인 거예요. 어떤 상황 하에서도. 그러니까 코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아니 그러면 상품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상품권은 그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오로지 그 해당 그룹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정확하게 1대1 원칙으로 1달러는 1코인의 원칙으로서 그냥 정확히 달러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종이 지폐로 쓰느냐, 달러를 체크카드로 쓰느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느냐 이런 개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방금 상품권의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유동성 공급 효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을 일단 해주고 그리고 받은 현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게 해줘요? 미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국채를 매입하는 수단이니까 연준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 그게 양적 완화죠. Quantitative Easing, QE죠. 그러니까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어서 5조 달러 가량의 국채 발행이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는데 국채 한도,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만큼 증액했으니까 5조 달러만큼의 국채 발행이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어도 중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지금 가정할 수 있겠는데, 그중에 미 재무부는 1조 달러만큼은 스테이블 코인이 매입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적극적인 거예요. 역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적극적인 이유 첫 번째가 미 국채 매입 프로그램인 거고,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트럼프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가 많거든요.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 중에 결국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부채에 의존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일을 벌리려면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되는데 매입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진심인 것이, 이번에 크립토 위크 기간 동안 CBDC에 대해서 반대하는 안티 CBDC 법도 같이 마련했었죠. 안티 CBDC는 목적이 뭐예요? 중국이 CBDC로 성공하니까 중국 공무원들 월급을 CBDC로 일부 줘요. 그 받은 CBDC를, 월급 통장에 찍힌 일부의 CBDC를 가지고 지하철도 결제하고 상점에서 구매도 하고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CBDC가 잘 활용되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CBDC로 무역 결제를 하라고.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특히 중국의 여러 비즈니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1대1로 비즈니스 같은 거, 이런 사업에 너네들도 참여하고 싶으면 우리 중국과의 무역 결제에서 일부는 CBDC로 해줘라 라는 요구를 실제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강조했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도입했던 그 정책 기조가 광물 자원 공급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광물 자원의 공급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허가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토류 공급 안 할게가 아니에요. 희토류 공급할 건데 우리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수입해 가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희토류를 공급하는데 그 희토류가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미국의 경우에는 국방장비 만드는데 그 국방장비는 어쩌면 중국을 겨냥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방장비 만드는데 희토류가 쓰인다, 그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토류 수입을 해가고 싶다면 허가를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근데 그 승인을 받기 위한 허가서를 딱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용도로 지금 희토류 얼마가 필요하고 7대 희토류 중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걸 쭉 기입해서 제출을 해서 그래 희토류 공급해 줄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데, 이 허가를 받을 때 무엇으로 결제할 건데, 위안화로 결제할 거야? 달러로 결제할 거야? 달러로 결제한다? 그러면 안 해. 위안화로 결제하면 이거 공급해 줄게. 마치 이런 방식으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해서 위안화 결제 비중,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을 좀 늘리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국이 이렇게 CBDC를 통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조금씩 확보하고자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넓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외환 지급 결제 비중에서 중국 위안화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CBDC는 막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공급해야겠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미 국채 매입과 중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에 뭔가 한번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싹을 자르겠다라는 그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더 넓힌다라는 것은 세계 많은 나라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 그 얘기는 꼭 달러를 쓴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삼성전자 법인이 있어요. 삼성전기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기도,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도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 수출을 해야 돼요. 그죠? 부품이나 이런 것들 수출해야 돼요. 그럼 수출할 때 매번
무엇으로 결제하느냐. 기존 금융망을 이용해서 결제하면 당연히 매번 수수료를 물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대거 사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룹 내에서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대량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리고 무역 결제도 뭐 하루 이틀 걸릴 필요가 없어요. 즉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기업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게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구매자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국적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달러를 더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부는 달러로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또 원화로 국내 기업들끼리는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국내 기업들 내에서 그룹사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그럼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 장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유동성 공급 장치고 기축 통화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 왜 위험한 것이냐? 첫 번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려하는 것 중에 그만큼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너도 나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되면 원화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냐는 화폐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여전히 달러를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화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폐를 이용하지 않고 카드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러니까 화폐가 변화한 거예요. 지폐에서 카드로의 변화. 지급 결제 수단이 변화한 거지 여전히 원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온다면 우리는 달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우리 한국 경제를 고려했을 때 물가 상황이나 뭐 경기 상황이나 고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했을 때 그게 우리나라 경제를 잘 작동하게 만들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뭐예요? 통화주권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긍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BDC에 대한 준비를 2020년부터 착수해서 25년까지 한강 프로젝트까지 다 수행했는데 언론에는 잘못 난 게 이제 CBDC 발행 중단한다라고 잘못 오보가 많이 났는데 중단이 아닙니다. 중단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뭔가 융합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은행 공동체가 우리나라의 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발행하고 그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CBDC의 알고리즘, CBDC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저의 의견은 어쨌든 달러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들어온, 여러분 가끔 개도국들 가면 그 나라 돈은 사용되지 않고 그 나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사용하는 모습도 있죠. 마치 그런 모습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나라와 자국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대응력에 있어서 현저히 다르죠.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침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통화 주권을 잃은 위험한 일이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응이 늦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메뉴를 뭐라고 하죠? 그 중식도 아니고 한식과 중식이 합쳐진 그런 방식을 뭐라고 하잖아요. 그 퓨전 음식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퓨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합작된 방식. 근데 중앙은행이 관리는 해요. 근데 민간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CBDC는 엄격히 아니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퓨전된 융합된 버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장착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장착하는 과정이 단기간 안에 끝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 채널에서 오태민 교수님도 저랑 이 주제로 논의도 했었고 몇몇 코인 전문가분들과 논의도 했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뛰어드는 게 어떻느냐. 그러면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는 막강한 파워를 갖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희망은 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입장을 폄하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국내 기업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이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는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로 뛰어든다라고 하면 과연 미 행정부가 그것을 용인할까? 과연 그것을 괜찮다고 받아들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미 국채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그게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는 게 유리하겠다. 또 역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험성 중에 지적할 만한 거 두 번째가,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다 보면 불법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금한다든가 조세 탈피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불법 편법적으로 활용될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 위험성은, 세 번째 위험성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상대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료 가지고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원리, 작동 원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행업자가 있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현금을 수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하는 매입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매입할 수 있고 기업도 매입할 수 있어요. 정부도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하고 현금을 여기다 주는 거죠. 근데 이 발행업자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준 만큼 현금을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그 현금을 가지고 뭐를 매입합니까? 채권,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국채를 일정 부분 매입하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시대가 열리기 전에도 채권 시장은 불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 시장은 불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없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이 채권 시장은 불안하게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량이 많아지거나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거나 아니면 팬데믹 경제 위기 같은 일이 터지거나 전쟁이 또 크게 터지거나 우리가 지금 현재로선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채권 시장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과는 또 관련 없이 기준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거나 초인플레이션을 만나서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22년에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채권 시장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안전망은 여기에요. 1대1 원칙을 마련하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현금을 100% 갖고 있자. 다만 그중에 일부만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미 국채는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 국채 중에서도 장기 국채, 중기 국채가 아니라 T빌이라고 하는 단기 국채만 매입할 수 있게 해주자. 바로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장치라고 고려한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없이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요. 그럼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비롯한 뱅크데믹 현상, 몇몇 은행들이 부실하게 전개됐던 시그니처 뱅크 뭐 이런 여러 은행들이 부실하게 전개됐던 그 부실이 전이됐던 그 일 기억하시죠? 그게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없이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PF 파일 금융 부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한 매입자가 대거 나 스테이블 코인 안 갖고 있을래? 불안해. 현금으로 돌려줘. 그럼 현금을 요구하면서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발행업자가 채권 시장이 지금 불안하게 전개되니까 채권 가격이 샀을 때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만기까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이 없는 거예요. 채권은 만기까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채권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실 중이에요. 지금 현재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손실이 아니에요. 이익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손실 중인 거고 결국 이익을 볼 거라고 보는데 만기까지 갖고 있지 못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손실을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는데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는 중에도 그 해당 채권을 매각하고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돌려줘 하는 움직임이 이른바 뱅크런처럼 스테이블 코인 런이 일어나게 되면 미실현 손실 중에 있는 이 채권 시장이 불안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미실현 손실 중에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돌려주게 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매각해야 돼요.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중이면 상관없으나 보통 손실을 보고 있는 중에 매각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 건 주식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손실 중이에요. 미실현 손실 중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미실현 손실이 실현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 발행업자는 당연히 주가도 떨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이게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축통화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유동성 공급 장치는 되지만 위험한 유동성 공급 장치다. 기존에 있었던 제도권에서의 유동성 공급보다 조금 더 위험한 측면이 있다. 생각해 보면 기존의 뱅크로는요, 은행들에 찾아가죠. 찾아가지고 나 저축 돌려주세요. 그래서 은행 앞에 줄 기다랗게 서 있죠. 이게 뱅크론이죠. 근데 만약에 은행이 샷다운 내리면요, 뱅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거긴 해요.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요, 디지털 지갑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매입했다가 다시 팔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 매입했는데 매도하려고 할 때 매도가 안 되면 그러면 더 큰 금융 불안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입했을 때 매입할 때 매입하고 매도할 때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할 때 이 해당 발행업체가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불안으로 야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장밋빛만 있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 그것은 위험한 유동성 공급 장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앞에부터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앞에 부채 한도 상향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SLR,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가 이 칠판 앞에 섰는데요. 25년 하반기 불안한 또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첫 번째로 부채 한도 상향과 그리고 OBBBA 감세안을 이제 의회에 통과시킨 거, 이것도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위험한 유동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SLR입니다. SLR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료를 7번 자료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SLR이 뭐냐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통상 여러분 대차대조표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기업의 경우 대차대조표가 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이게 대차대조표. 가장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일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자산은 일정 부분에,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가 있다. 그게 자산이에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 중에 대출이 2억이고 내 돈은 8억이다. 그러면 10억, 2억, 8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의 대차대조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 법인도 그런 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대차대조표를 은행 관점에서 대차대조표를 써보겠습니다. 은행 관점에서는 부채가 뭘까요? 고객들로부터 저축받은 겁니다. 저축액이에요. 저축액. 이게 대차대조표 은행 예금이에요. 고객 예금. 이게 바로 은행 입장에서는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에 들어갑니다. 이게 저축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은행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자본도 있겠죠. 그분은 뭐 그냥 일단 자본이라고 쓸게요. 은행이 고유에 갖고 있는 자본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부채와 자본을 이용해서 은행은 통상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대출해 주거든요. 은행 예금을 받아서 그것의 일부를 대출해 주거든요. 대출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에 들어갑니다. 대출 채권뿐만 아니라 일부는 국채를 매입도 하죠. 그러니까 미 국채에 투자도 하는 거예요. 대출도 해주고 미 국채를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갖고 받은 자본과 부채를 이용해서 국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 채권도 일으키고 국채 매입도 하지만 또 나머지는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SLR의 개념은, 일단 SLR 중에 LR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레버리지 레이쇼라는 개념인데, 이 레버리지 레이쇼의 분모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분모에 소위 대출 채권과 그리고 국채 매입과 마지막으로 일정 부분은 지급준비금으로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모에 여기 위에 있는 분자에 자본을 놓는 겁니다. 이게 LR의 개념이에요. LR의 개념.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좀 어려워 보이시지만, 이 얘기는 결국 이 비율을 높게 가져간다 혹은 낮게 가져간다를 가지고 은행이 자금을 더 융통시킨다 아닌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자, 7번 자료입니다. 일단 기존의 자료는, 현행은 GSIB라고 해서 글로벌리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크, 세계적으로 40대 시스테미컬리, 세계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결정짓는 40대 은행들이 있는데, 이들 은행에 대해서 SLR을 적용합니다. 그게 현행이 5%예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버퍼를 마련해야 된다. 그것도 좀 부족할 수 있다. 우리 금융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또 증액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SLR 3% 더하기 ESLR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E가 enhanced, 더 강화한 거예요. 금융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GSIB에 대해서 이 SLR을 5%를 적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현행이에요. 근데 이 5%에서 3.3에서 4% 수준 대략, 그러니까 3.5에서 4.5% 수준으로 이 비율을 낮춰주자. 이 비율을 낮춰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늘려도 된다. 이걸 늘려도 낮추는 거죠. 공식상 국채 매입을 늘려도 이게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급준비금을 올려도 낮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SLR이라는 것은 금융규제인 거고, 마치 갖고 있는 자본금과 자산을 고려했을 때 너네는 이만큼 국채 매입을 해, 요만큼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줘 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요 수준을 넘어서까지는 대출해 주지 마, 요 수준을 넘어서는 국채 매입을 하지 마. 이게 자본 규제예요. 금융 규제예요. 근데 그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5%만큼이나 까다롭게 심사해서 이 정도만큼은 이 SLR을 지켜줘 하다가 이것을 완화해 주는 의미는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 더 많이 해도 돼, 국채 매입 더 많이 해도 돼 라는 의도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 SLR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GSIB가 있고 GSIB의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금융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더 많이 대출해 주고 더 많이 국채 매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융 규제 완화고, 금융 규제 완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하는 장치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좀 비슷한 개념이 지급준비율이거든요. 지급준비율의 개념 자체가, 은행 저축액 100만 원 저축액 받았지, 그러면 그 저축액 100만 원을 다 누군가한테 대출해 주면 어떻게 돼요? 다 대출해 주면 저축했던 저축자가 돈 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못 돌려주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저축액이 100만 원이면 한 50만 원 정도는 갖고 있고 나머지 50만 원만큼만 더 높은 이자로 대출해 주면 되잖아. 이게 지급준비율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급준비율을 만약에 낮춰 잡아도 된다, 이게 금융규제 완화죠.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아무래도 받은 저축액에서 50만 원만 대출해 주다가 60만 원, 70만 원 대출해 줄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되죠. 그러나 금융불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안을 떠안고 의사결정하는 거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확장 재정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편성하거나, 이게 경기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은 조금 더 불안해지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감안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처럼 이 SLR 같은 경우도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강조해 드렸었던 네 번째가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어쨌든 25년 상반기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있을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시잖아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가 4번 자료입니다. 자료 이미 여러분 보신 것처럼 6월 FOMC 회의 때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25년 연내에 4.5%가 아니라 4%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은 어쨌든 6월 FOMC 회의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반기 중에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건데, 그 이유는 물가가 급등할 때 금리를 인상했다가 물가 상승률이 이제 2% 수준으로 가까워지면 이제 금리를 정상적으로 인하하는 여정인 것인데, 그 앞에 자료를 여러분 같이 보시면 두 번째 자료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보세요. 영국, 캐나다, 한국,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이 모든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 인상이 목표예요. 일본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1%예요. 1%를 향해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여정이니까 논외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기축통화국들 더하기 한국은 지금의 높았던 기준금리에서 각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여정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왜? 관세 전쟁의 경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관세 전쟁이 펼쳐지네. 그 미국으로 수출 못하네. 미국으로 수출 못하니까 우리 수출 제조기업들이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죠. 가동을 줄이고 경기가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원자재나 부품 수요가 줄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죠. 국제 유가 떨어지고 구리 가격 떨어지고 각종 알루미늄이나 철강 가격 다 떨어집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것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나라로 우회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하느니, 예를 들어서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수출하느니 15% 차라리 싸게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 못한 철강, 알루미늄이 다른 유러피언 국가나 다른 대세계 국가들에게 덤핑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게는 물가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지만, 관세 전쟁이 대외국의 경우에는 물가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압력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2분기 성장률이 5.2%로 발표가 됐는데 굉장한 견조한 성장세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심각해졌거든요. 공장 가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총수요가 줄어드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찾아오니까 세계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이미 근원 물가 기준으로도 2%까지 왔으니까 굳이 3.5%까지 기준금리 인상한 이유가 물가 상승률이 너무 올라서인데, 근데 물가 상승률이 이제 2%까지 떨어졌으니 적정한 금리를 찾아 인하하자 하는 움직임인 것이고, 지금도 3.5에서 2.5%까지는 기준금리 인하했으나 여러 여건이 추가적으로 뒷받침된다면 2%라는 목표 금리를 향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한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적극적이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2.0%의 금리를 도입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등의 여건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물론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 전쟁의 경과도 모르고, 그리고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경과도 알 수 없으니까 금리 인하 단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향은 분명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관세 전쟁이 경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물가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타당한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물가 상승률은 항상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의 등락률이에요. 근데 2025년에 관세가 증액이 되죠. 그러면 24년보다는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26년에는 25년보다 관세를 올려잡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25년 당시보다는 관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25년에만 있는 것이고 26년에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 저의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의견은, 미국은 일시적으로 물가를 자극받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리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가는 수렴한다. 글로벌 물가에 수렴한다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또 파월의 어떤 힘을 좀 빼고자, 연준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권한을 빼고자 차기 연준 의장을
미리 선임하는 것처럼, 미리 언론에 공표하는 것처럼 해서 파월의 어떤 권한을 빨리 레임덕을 찾아오게 유도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트럼프의 말을 좀 따르도록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확실히 물가가 잡혔다라는 근거하에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물가가 불안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가 불안한데, 이 두 가지가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재촉하는 움직임까지 있다면 25년 하반기는 그 금리 인하가 적정한 경기 판단 하에서의 적정한 금리가 아니라 아직 조건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섣부른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야기되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금리 인하한 이후 오히려 물가가 정말 그 이후로 계속 치솟거나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된다면 그 금리 인하가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불안한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큰 틀에서는 4가지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부채 한도 상향도 재정 적자를 감당하고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의 불안한 유동성 공급이 될 수 있겠고,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역시 상당히 불안한 유동성 공급 장세라고 볼 수 있겠고, SLR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인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4가지 관점에서 한국도 비유적으로 비교해서 많이 앞부분에서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의가 약 4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인데 쭉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위험한 유동성이다. 그러면 유동성만 보면 자본시장에 긍정적이에요. 더 많은 돈이 자본시장에 쏠려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실물 경제가 뒷받침됩니까? 실물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코스피만 계속 우상향하는 것은 결국 이 유동성의 힘으로 자본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인 거예요. 이 코스피는. 그러면 이 코스피가 계속 주구장창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데 주가만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위험한 일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25년 하반기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유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중간중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긴 시간 칠판 강의를 통해서 25년 하반기 이 위험한 유동성에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